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은 안경 재료학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안경 재료학 과목을 키워드로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풀이를 해볼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생각보다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는 황동, 청동, 양백, 블랑카제트, 베릴륨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다 뭐가 있냐면 구리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전부 구리 합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구리 합금에 포함되게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황동과 청동을 우리가 구분할 수만 있으면, 황동은 구리와 아연, 청동은 구리와 주석, 거기다 인을 조금 넣고, 이거 두 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황동에다가 니켈을 추가시켜주면 양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백에다가 주석을 섞어주면 블랑카제트. 그러니까 황동과 청동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만들면 양백, 니켈을 섞으면 양백에다가 또 하나 더 섞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쌓여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얘들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정리를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퍼센트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섞이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겠죠. 자, 다음 보면, 자, 모넬과 하이니켈. 자, 니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니켈의 합금이고요. 하이니켈은 니켈이 80% 이상, 크롬이 10% 이상이 무조건 들어가서 섞여져 있는 합금이어야지만 하이니켈, 니켈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모넬은 니켈, 구리, 철, 망간, 규소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얘를 좀 잘 기억할게요. 자, 철 합금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합금에 철을 포함시키는 게 모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꽤 큰 힌트로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한문 혹시 등장했을 때 꽤 큰 정답을 전점을 찾는데 꽤 큰 요소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니켈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는 알레르기 반응. 자, 구리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는 녹청, 즉 녹이 쓴다. 자, 그 다음에 부식. 이런 특징들을 머릿속에 또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자, 니티놀이라고 부른다. 니켈과 티타늄의 조합이다. 니켈과 티타늄의 조합이다. 그래서 니켈 50%, 티타늄 50%. 그냥 쉽게 말하면 1대1로 섞었다. 근데 여기가 니켈이 티타늄보다 무거워서 비중이 높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소를 탔을 때 시소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쪽이 뜨게 되고. 그래서 중량비는 니켈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좋은 점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유연성 좋고 충격을 흡수하고, 이래서 스포츠용, 어린이용, 노안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얘 이름은 형상, 기억, 합금. 형상을 일정한 온도에서 저장시켜 놓으면 틀어졌을 때 그 온도로 설정되게 해주면 그 온도에 용액에 담근다거나 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까 티타늄은 기본적으로 단점이 없이 다 좋은 애인데 니켈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잖아요. 알레르기 반응. 자,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기억을 만들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드러날 수 있어서 여기에는 형상기억 니티놀의 표면에는 표면에 로듐 도금을 실시를 해서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로듐 도금을 통해서 니켈을 덮어버림으로 가려줌으로 인해서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특징들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기를. 자, 경납은 450도 이상이고 금납과 은납이 여기 포함된다. 그러니까 450도를 기억할 게 아니고 온도가 높은 애들을 녹일 작업할 때는 경납이란 걸 쓰고 연납, 소프트, 부드러운 거는 온도가 낮은 애들을 작업할 때 쓴다. 그래서 여기는 철, 구리, 니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다 우리가 땜납, 땜질에 포함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땜질 또는 땜납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경납과 연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용땜 할 때 쓰는 거는 우리는 보통 연납을 쓰고요. 경납은 보통 어디서 쓰냐? 금은방에서 많이 쓰죠. 금은방에서 많이 쓰는 게 경납이 된다. 자, 다음 붕사 종류로 붕산과 붕사, 브라칼륨, 여마리튬 이런 애들이 종류에 포함되고 이거의 종류에 포함되고 얘의 기능 특징 또는 역할이 있죠. 역할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얘는 융제가 되겠죠. 융제는 내가 땜질을 한다고 할 때 금속 표면에 붙게 되는 하얀색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피박을 방지하고 땜납이 잘 유동성 있게 잘 녹아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잘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용융 온도를 저하시킴으로 인해서 붙일 때 모재에 손상이 덜 가도록 해주는 게 융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화작용이 적고 접합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산화작용이 적어서 접합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하며 가열 시간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설치비, 유지비가 또는 시구 제작비가 많이 든다. 이런 특징, 이런 키워드를 가진 거의 이름은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가 되겠습니다.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 자,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는 일반적인 안경테 수리업체 또는 안경테 생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나의 렌즈, 하나의 틀을 만들었을 때 얘를 반복적으로 많이 작업할 때는 유리하지만 종류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디자인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디자인별로 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근데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는 조작이 간편해서 초보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게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고요. 자, 금장, 금도금, 이온도금이 나왔다면 얘들은 다 표면 처리겠죠. 정확하게는 금속태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금장은 소지금속 위에 금장층을 입힌단 말은 그냥 소지금속이라고 하는 뼈대 금속 위에 얇은 금을 뒤집어 씌우게 된다.
자, 그리고 금도금은 도금에게, 용에게 담금으로써 도금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금속대를 마이너스 극에 장착시킨 다음에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어서 색깔이 입혀질수록 해주고, 이온 도금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흐르기 위해서 안경테를 마이너스 극에 장착시킨 다음에 금속과 금속에서의 이온이 서로 교환되면서 표면에 색상이 입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좋은 거 무엇이냐면 이온 도금이 가장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좋아요. 가격도 좋고, 가격도 양호하고, 금도금은, 금장은 실제 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금장층은 표면에 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절단했을 때 절단면이 아무래도 좀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는 있을 거고, 얘랑 얘 금도금과 이온도금을 비교하는 이런 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금장과 이온도금을 비교하는 거는 너무 좀 동떨어진 두 가지 스타일이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자, 영어 약자로 CASS, CASS라고 부르고, 얘를 풀이하면 구리 가속성 염수 분무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의 이름은 염수 분무 시험. 염수 분무 시험이 뭐냐면 가속 부식 조건을 설정해서 태가 얼마나, 그러니까 태 표면 처리한 게 얼마나 부식에 강한지 안 강한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식성 검사가 되겠죠. 부식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큰 힘으로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염수 분무 시험. 염수 분무 시험.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자, 특징은 기포 흠이 없어야 되고, 비중은 작을수록 좋고, 투과율 투명도가 좋아야 되고, 잘 깨지지 않아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광학적 화학적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안경 렌즈의 조건이 되겠죠. 렌즈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은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태의 조건, 렌즈의 조건, 구비 요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얘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안 좋은 거, 얘는 좋은 거라는 게 너무나도 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암기를 하면 훨씬 좋긴 하지만, 내용이 많아서 암기를 하기 어렵다고 할 때는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거는 좋은 거다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충분히 정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듯 하네요. 자, 이렇게 보고 다음 문제. 자, 종류가 크라운 유리와 플린트 유리로 되어 있다 이러면 유리렌즈겠죠. 유리렌즈. 자, 크라운 유리는 굴절률이 1.523, 아배수가 55 이상으로 되어 있다. 굴절률과 아배수는 서로 반비례이기 때문에 굴절률이 올라가면 아배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플린트 유리로 굴절률이 이렇게 증가됐으니까 아배수는 감소되겠죠. 그래서 플린트 유리를 만드는 방법은 크라운 유리를 만드는 방법에다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납을 섞어 주게 되면 플린트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밑에 적혀 있지만 굴절률이 증가하게 되면 아배수는 당연히 감소할 거고 색분산은 증가. 왜? 아배수의 역수가 색분산이 되니까 서로가 반비례죠. 색분산은 증가하고 또 비중도 같이 증가합니다.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단면적에 대한 비중, 무게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린트는 단점이 딱 두 가지겠죠. 단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배수일 거고요. 두 번째는 비중이겠죠. 비중은 아배수는 낮은 게 단점이고 비중은 높은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아배수는 높일수록 높여야 되는 거고 비중은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배수를 낮출 목적으로 섞는 게 BaO 바륨이 되는 거고 굴절률은 증가시키지만 비중은 낮출 목적으로 쓰는 게 이산화티타늄 TiO2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이 두 개는 다 수식산화물이 되겠죠. 수식산화물. 왜? 기능을 위해서 추가로 넣는 거니까.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TiO2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 종종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봐두시면 좋죠. 자, 유리를 구성하는 산화물들에는 망목 형성 산화물, 수식 형성 산화물과 수식 산화물이 있어요. 형성 산화물 또는 산성 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얘는 단독으로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애들입니다.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은 SiO2, 여기 이제 규소죠, 산화규소. 얘가 대표적인 석영유리, 우리가 강황유리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SiO2, 이산화규소. 얘를 제일 많이 쓰고, 옆에 종류들이 쭉쭉 있죠. 있는데, 자, 얘들은 유리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거고요. 밑에 수식이라고 하면 유리의 물리적 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옵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중간매체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자, 수식 산화물은 총 검은색으로 적힌 거 5개와 붉은색으로 적힌 중간매체 3개, 중간매체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5+3에서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독 산성산화물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산성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수식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만약에 문제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는 제가 지금 표기하는 이거 두 개만 단독으로 얘가 중간매체 또는 수식 산화물에 속한다라는 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얘 둘을 딱 빼놓고 보면 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 O라는 산소 뒤에 숫자가 붙은 것들은 다 유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왜? 유리를 녹이고 할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 개수가 많아야 되는 거고 수식으로 할 때는 그게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산소 개수가 적어도 된다. 그래서 얘는 유리를 만드는 산화물 섞어주는 물질에 관한 건데 물질에 관한 내용인데 구분하는 거는 O, 즉 산소의 O의 개수를 보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망목산화물, 산성산화물, 숫자가 없으면 수식산화물이라고 구분하면 되는데 예외사항이 있다고 했죠. 2가지 Al2O3, 삼산화 알루미늄과 TiO2, 이산화티타늄 이거 2개가 예외사항이라는 것 딱 2개만 체크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열강화법과 이온강화법, 유리렌즈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인데요. 지금 비교 제가 쭉 적어놨죠. 열강화는 물리적이라고 하고 급냉시켜서 굳히는 방법, 딱딱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열강화는 인장응력이 이온교환법보다 훨씬 높고 이온교환 강화법은 표면이 훨씬 강해지는 거다. 왜? 이온이 교환된다라고는 하지만
이온 교환이 돼서 걔들이 표면에 붙지 내부까지 침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면이 압도적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세부적인 것들을 굳이 무조건 어렵게 외우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이온이 교환되려다 보니까 이온을 교환될 수 있는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한 번에 동시에 여러 매를 가능할 수 있고, 얘는 한 번에 소량밖에 못 하고요. 소량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이온의 교환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애가 산화아연이라는 애가 있고, 아까 이 수식이었죠. 수식 산화물에 썼고, 아까 Al2O3라고 하는 중간 매체 산화물 이 녀석이 이 구조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로 옵션을 위해서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도 시험 최근 3개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보면서 정리를 해서 문제도 모의고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같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구나, 이런 식에서 내가 잘못 캐치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체크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드랍볼 테스트라고 하면 볼을 떨어뜨려서 테스트한다는 건데, 광화렌즈의 충격 안전도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드랍볼 테스트를 해석하면 강구 낙하 시험, 여기서 말하는 강구라는 거는 쇠구슬을 말하죠. 쇠구슬을 떨어뜨려 가지고 유리렌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쇠구슬의 사이즈 특징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이제 아래에 적혀 있고 적용하는 거는 모든 안경 렌즈는 이건 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다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정확하게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 내용을 파악하고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설마 이 수치 하나를 가지고 국시에서 엄청난 디테일한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눈에는 익혀놓는 게 좋겠죠. 자, 비중이 낮고 경량화이며 표면 경도가 낮아서 잘 긁힌다. 그래서 코팅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플라스틱 렌즈겠죠. 플라스틱 렌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리 렌즈랑 비교한 플라스틱 렌즈의 특징인데, 표면 경도가 낮아서 잘 긁히니까 코팅 처리를 해주는 거고, 하지만 내충격성이 높아서 파손 위험도 유리에 비해서는 깨지는 위험도는 낮은 편이다.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 렌즈는 색깔 입히기가 너무나도 좋다. 색깔이 잘 입혀진다. 그래서 얘는 선글라스 렌즈를 만들 때 훨씬 다양한 선글라스 렌즈가 나오죠. 옛날에 같으면 옛날에 유리 렌즈를 주로 쓸 때 선글라스 렌즈 색깔은 그레이, 브라운 이런 식이 좀 정해진 큰 틀 몇 개만 있었는데, 요즘은 플라스틱 렌즈를 씀으로 인해서 착색에서 워낙 자유로워져서 많은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폴리카보네이트, 그러면 PC라는 게 나오겠죠. PC, 풀네임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읽을 수 있겠죠. 폴리카보네이트 읽을 수 있고, 내충격성이 가장 우수하다. 그 말은 제일 안 깨진다라는 거고요. 대신 표면 경도는 낮아서 쉽게 긁혀요. 긁히니까 하드 코팅이 필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쉽게 잘 깨지지도 않지만, 깨진다 하더라도 파손 시 둔각으로
조각이 난다. 둔각이란 말이 각도가 둔하다. 각도가 예리하지 않아, 날카롭지 않아서 그 깨진 조각 때문에 2차 피해를 받는 부분이 훨씬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용 안경, 운동선수들의 고글, 그 다음에 보호용, 고글용 렌즈로 많이 쓴다. 자, 그리고 밑에 광학상수 봐둘게요. 굴절률은 1.586, 아배수는 낮아요. 30. 그래서 얘는 하드 코팅과 AR 코팅을 기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입혀주거나 이렇죠. 왜냐, 투과율이 택분산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색깔을 덮어가지고 그 부분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자, 다음에 비중은 1.20으로 매우 가벼운 편이다. 이런 세 가지 조합, 우리가 렌즈 광학적인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수치가 굴절률, 아배수,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면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얘기할 때 키, 몸무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굴절률, 아배수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수치에 관한 거는 기억을 해놓고, 이 수치에 관한 렌즈가 무엇이냐, 이러한 수치를 가진 렌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이거 PC 폴리카보네이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 눈치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에 3개 남았네요. 상품명이 CR39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왔죠? ADC, 아그릴 디그리콜 카보네이트, ADC 렌즈라고 하고, 얘는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얘는 열 경화성이죠. 앞에 나왔던 PC는 열 가소성이에요. 가소성이고 얘는 열 경화성. 그러니까 PC 렌즈는 여름철에 뜨거운 차 안에 더운 날씨 뜨거운 차 안에 두게 되면 렌즈가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소성이기 때문에 변형이 생길 염려도 있다. 하지만 ADC 렌즈, 우리가 많이 듣는 상품명의 CR 렌즈, CR39는 열 경화성 렌즈가 된다. 그래서 착색이 잘 돼서 선글라스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자외선 차단 코팅은 필수로 해야 된다. 왜? 이걸 해줘야지만 투과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투과율 증대를 위해서, 투과율 증가를 위해서 AR 코팅은, 자외선 차단 코팅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자, 얘도 굴절률은 1.498. 굴절률은 떨어지지만 아배수는 매우 높죠. 57.8, 58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비중은 폴리카보네이트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가벼운 편이 된다. 그래서 PC와 CR39는 비교 대상 문제로 많이 언급이 되게 됩니다. 언급이 되니까 이것도 묶어서 함께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얘는 코팅이니까 코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반사 방지막 코팅, 우리가 흔히 말하는 AR 코팅이라고 하고, 여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물질은 불화 마그네슘 MgF2라고 하는데, 얘를 제일 많이 쓰고, 얘들은 반사를 줄임으로 인해서 투과율을 증대시키는, 정확하게는 과시광선역의 투과율을 증가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게 AR 코팅이 된다. 해주면 눈부심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가지고 온다. 자, 그리고 하드 코팅, 우리가 경질막 코팅이라고 책을 한글화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하드하게 만든다. 즉, 내마모성, 표면 경도를 증가시켜서 내마모성을 향상시켜서 플라스틱 렌즈의 단점인 잘 긁히는, 흠집이 잘 나는 단점을 보완시킨 코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글라스 렌즈에 많이 보이는 미러 코팅은 AR과 반대인 반사 증폭 코팅이죠. 그러니까 얘는 투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선글라스 형태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 내면 또는 후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외선 차단 코팅을 해주면서 뒷면, 눈 쪽에 들어오는 최종적인 투과율이라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여기 말고도 이러한 거 말고도 뭐 수납 방지 등등의 다양한 코팅 렌즈가 있지만, 코팅은 기본적으로 안경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이제 안경 렌즈 위에 하드 코팅을 하고요. 하드 코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하드 코팅하고 착색하고 그 위에 AR 코팅하고 이렇죠. AR 코팅 위에 이제 뭐 기능성 코팅을 해주면 됩니다. 수막 방지, 전자파 차단, 요즘 뭐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코팅은 기능성 필요하면 그 위에 해주면 된다. 자, 다음에 착색법들, 렌즈에 색깔을 넣는 방법들인데요. 종류가 염색, 용융, 진공, 융착, 침투 이렇게 있는데, 렌즈에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 자, 염색, 착색은 플라스틱 렌즈에 하는 방법, 용액에 담궜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빼서 색깔을 입히는 방법. 그 용액의 온도는 80에서 90도, 재료학에서 봐야 될 몇 개 안 되는 온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몇 개 안 되는 온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할 때는 연한 색을 먼저 하고 진한 색을 나중에 해야지, 진한 색을 먼저 하면 나중에 연한 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투톤, 그레디언트 하프톤 렌즈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진한 색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연한 색을 먼저 하고 반만 뒤집어서 진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착색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그리고 염색 착색법 할 때는 이 온도, 담그는 시간에 따라서 착색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용융, 녹인다라는 뜻이죠. 녹여서 착색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유리 렌즈. 아까 봤던 수직 산화물 중에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을 선택해서 넣어줌으로 인해서 유리를 처음부터 만들어낼 때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융착은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진공증착법, 진공 상태에서 해주는 건데 유리, 플라스틱 렌즈 모두 적용할 수 있고 균일성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러나 착색 코팅 할 때 쓰는데 아무래도 기본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겠죠. 훨씬 좋지만 가격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중에 가장 비싼 거는 침투 착색법입니다. 진공 증착한 거를 내부로 침투시키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훨씬 비싼데, 착색법 중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염색, 그 다음에 용융, 그 다음에 진공, 이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얘가 1순위, 얘도 1순위, 얘는 2순위, 이거 두 개 이제 3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도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 예측해 보면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오늘의 복쌤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